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요, 몇 회 풀 거냐면은 97회 풀 거고요. 자, 97회 전산회계 1급인데 특별회차입니다. 그냥 97회 아니에요.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올바른 게 아니라 이제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1번부터 봅시다. 계속기업의 과정이란, 자, 계속기업은 뭐예요? 회사가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그냥 계속해서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업 실체는, 그러니까 회사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2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자, 우리가 기간별 보고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 같은 거 낼 때 보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다닌다, 2학년 다닌다 하면 1학년, 2학년 성적을 다 합쳐서 매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성적이 몇 등, 얼마, 2학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성과를 따지죠.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뭡니까? 세금도 걷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간을 일부러 나눠 가지고요.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는 거, 이게 뭐예요?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계 기간.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에서부터 몇 월 며칠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 같은 거 풀 때는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다 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 기관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맞는 얘기. 다음 3번. 기업 실체의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의 기업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뭐냐면 회사하고 사업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 별개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만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를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가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도 뭐 맞는 얘기. 다음 4번.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모두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한 게 요 현금 흐름표 있죠. 요거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입니다. 자, 선생님, 현금 흐름표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고 쳐요. 그럼 회사는 수익 같은 걸 인식을 해. 자, 이게 뭔 거야? 이게 발생주의잖아.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든 어쨌든 팔기만 했다면 뭐가 된다? 수익으로 인식을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돈을 받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런데 실제로 외상을 막 100억치 줬어. 근데 돈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막 따졌을 때 돈은 안 들어온 거야. 100억치 물건 팔고도 돈이 한 푼도 없으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해요? 못 하겠죠? 자, 그래서 현금만으로 따졌을 때 지금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따지게 해주는 게 현금 흐름표고요. 이 현금 흐름표는 어떠한 활동에서 영업 활동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데서 얼마만큼의 현금이 창출되는지를 따지게 해주는 거. 그게 현금 흐름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몇 번? 4번. 근데 이거 문제 좀 어렵다. 이거 97회차 좀 문제가 좀 어렵겠는데요.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재고자의 평가 방법 가서 공부를 하고 오세요. 자, 어쨌든 개별법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나의 물건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얼마 주고 사왔다라고 기록해 놓고 그 물건이 나가면 그 원가들에서 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뭡니까? 평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2번. 선입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말을 조금만 바꿔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한다면, 자, 봅시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올해가 뭐 2021년도라고 하고요. 올해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자, 그냥 극단적으로 합니다. 자, 뭐냐면, 2월 10일 날 매입을 했어. 뭘 매입했냐면 상품을 매입한 거예요. 한 개당 얼마 주고, 100원 주고 매입했어요. 그래, 한 개 샀어. 한 개 팔았어. 한 개 샀어. 자,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또 매입을 했는데 상품을 얼마 주고 200원을 주고 매입을 했어. 되겠습니까? 한 개를.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자, 그래서 11월 며칠 날, 뭐 10일 날 물건 하나를 팔았어요. 하나를 팔았으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나중에 매입한 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가 맞는 얘기. 이 말이겠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후입선출법이라면 아예 반대가 되겠죠. 후입선출법이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기말 재고가 옛날에 취득했던, 과거에 취득했던 원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몇 번? 3번, 정정. 이번엔 이제 3번 볼게요. 자, 물가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작게 계산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그냥 찌르면 나와야 돼. 무슨 말이죠? 찌르면 나와야 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한다면 선입선출법이 순이익을 만다 가장 많이 계상한다. 요 정도 무조건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순이익 말고 시리즈가 있죠. 시리즈가 뭐 한다? 매출 총이익, 그 다음 순이익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자, 그 다음 잠깐만요. 그 다음 기말 재고 전부 다 뭐한다? 선의선출법이 가장 많이 계상하고요. 자, 물가가 뭐한다면 상승한다면 후입선출법이 뭐를 순이익을 노노노노 자, 뭐를 매출 원가를 가장 많이 계상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만 후입선출법만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물가 상승한다면, 자, 총후에서 순이익, 매출총이익, 법인세 비용, 기말재고는 누가? 요 순서 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선입선출법 적용하면 평균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평균법 있죠?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이 작게가 아니라 크게 계상된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시겠죠. 요건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또 거꾸로 되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 4번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으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여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있죠. 그래서 평균법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그냥 내가 얼마 주고 샀다를 그냥 평균 내가지고요.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 빵빵빵 무슨 알겠죠? 그래서 뭐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3번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문제 몇 번? 3번 가볼게요. 조금만 정리할까요? 자, 문제 몇 번? 3번입니다. 자, 주 3원상에는 11월 1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매출을 1000주를 주당 5만원에 취득하고 취득 수수료 200만원을 포함하여 5,200만원을 현금 결제하였다. 기말 현재 주 3원상에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주당 5만 5천원이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이라고 하면 평가손실이냐 평가이익이냐 따져가지고 구별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우리 일단 11월 1일 날에 뭐 했고요?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12월 31일 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뭐를요? 자, 일단 11월 1일 11월 1일에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대변에 뭐가 되고요? 대변에 우리 지금 5,200만 원의 현금 결제했죠.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5,2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한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음, 얘가 지금 상장 주식 천주인데 주당 얼마예요? 5만 원이죠. 자, 그러면 얼마에다가 오케이. 잠깐만요. 예. 자, 지금 천주고요. 천주에다가 곱하기 얼마? 5만 원 하게 되면 5천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날 차변에 뭐가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게 지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시장성 있고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고 다 같은 말이죠. 그 단기 매매 증권으로 얼마가 되고 5천만 원이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잘 기억해야 되죠.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어디에다가 수수료나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해당 자산에 합산하는데 누구만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하죠. 그래서 이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금액을 얼마?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대금을 뭘로 줬으니까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으로 금액 얼마? 5,200만 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입할 당시의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지워버렸네요. 자, 다시. 자, 어쨌든, 자, 매입할 때 이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로? 5,200만 원 아닙니다. 5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는 주당 5만 5천 원이죠. 그럼 한 주당 가격이 얼마? 5천원씩 올라가지고요. 자, 몇 주에서 천주에다가 곱하기 한 주당 가격 5만 5천 하게 되면 5,5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럼 5,500만 원 됐으니까 한 주당 가격, 정정. 전체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500만 원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의 손해예요? 이득이죠. 그런데 실제로 처분해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평가 이익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 500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몇 번? 4번입니다. 자, 내용 연수가 5년인 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하여 1차 년도 감가상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써야 될 얘기가 많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 우리 요 기계장치 있죠? 요 기계장치의 취득 가격이 기계장치 얼마 주 샀다? 100만 원만 합시다. 예,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기계장치를 100만 원을 주고 취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역연수는 몇 년? 내역연수가 5년이고요. 자, 그 다음 상각률은 얼마라고 할까요? 0.45로 할게요. 자, 그러면 1차 년도 있죠? 1차 년도에 뭘로 생각한다? 정률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상각률 얼마? 0.45니까 이거 빼야 되니까 이거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0.45를 하게 되면 45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고요? 45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차 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자,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그러니까 1차 년도에 감가상각비 45만 원 기록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제 얼마 돼요? 4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할 때는 얼마에서 1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서 45만 원을 빼서 55만 원이 미상각자네.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되고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를 0.45를 하게 되면 24만 7,500원이 상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1차 년도 있죠? 1차 년도의 장부가액 있죠? 1차 년도에 감가상각하고 난 뒤에 장부가액은 자, 취득권가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으로 45만 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 되고 55만 원이 되고 다음 연도에는요. 자, 45만 원은 이미 상각되어 있고 그 다음 연도에 또 24만 7,500원을 상각하니까 해봅시다. 45만 원에다가 플러스
24만 7,500원을 하게 되면 69만 7,500원이 감가상각유격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면 100만 원을 아마 빼보면 금액이 얼마? 30만 2,500원이 되죠.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 된다? 30만 2,5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가 돼? 정률법이 돼. 그러면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내용요소 나누죠. 그럼 100만 원을 5로 나누면 20만 원. 그러면 첫 해에도 얼마를 20만 원 생각하고 2차년도에도 얼마? 20만 원 생각하고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1년에 얼마씩 20만 원씩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얼마 되고 8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20만 원 더 빼줘야 되겠죠. 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부가액이 어떻게 돼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했을 때 1차 년도의 장부가액은 누가 더 많이 기록된다? 정률법이 어떻게 되고요? 정률법이 작게 기록되죠. 정액법이 더 크잖아. 그래서 장부가액이 어떻게 되냐? 작게 표시된다가 일단은 맞는 얘기. 자, 선생님 그럼 당기순이익은요. 자, 비용을 정액법은 20만 원만 비용으로 잡았는데 누구는 정률법은 45만 원 비용으로 잡았죠. 그럼 비용을 누가 더 많이 잡아? 그렇죠. 정률법이 비용을 더 많이 잡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게 잡아지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손으로 그려보면서 수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비교해보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5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뭘로 본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몇 가지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있잖아요. 그죠? 창출한 거는 우리 개발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개발비인데 개발비로 자산으로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최대한 피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피하고 일단 웬만하면 전부 다 뭘로? 비용으로 잡아주는 걸 원합니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 단계가 되는 거고 연구 단계에서 뭘로 이게 개발하는 단계가 인식이 된다. 그럼 그것만 쏙 꺼내가지고 개발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별이 안 되면 뭘로? 연구 단계로. 되겠죠? 다음 2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전집을 할 거야. 그 파전집을 할 건데 자, 파전을 이제 잘 만들어 봐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걸 팔지 말지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파전을 예쁘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냐,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데 이 파전이 모양이 찌그러지고 해서 이게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 파전도 모양이 예뻐야 팔 수 있다. 그래서 파전을 뭐 하는 거? 예쁘게 못 만드는 것 전부 다 연구 단계. 그래서 이게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자, 우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한다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죠. 그 우리 뭐 노래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됐다라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사후 뭐 몇 년까지 뭐 보장해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법령이 없는 이상은 전부 다 무형자산은 20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우선했죠. 그래서 우리 김치찌개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내가 뭐 좀 잘 만든다고 해서 이게 무형자산으로 이제 그 레시피 같은 걸 등록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똑같은 게 만들어져서 내려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다음 4번. 자, 무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맞죠? 그리고
식별 가능하고 당연하면 식별돼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몇 번입니까? 5번에 1번이죠. 예, 좀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아요. 다음 문제 6번. 자, 주대동은 2020년 10월 31일 미국에 있는 뭐야? 제덱스타일 뭐지? 어쨌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상품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하였으며 대금은 2021년 1월 25일에 보통예금으로 핵수하였다. 주 대동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각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일자별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야 여기 보니까 뭐 2020년 12월 31일부터 해갖고 나와 있네요. 야, 이거 보니까 봅시다. 이게 여러분 상황을 조금 보셔야 돼.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래 봅시다. 지금 올해가 몇 년도? 2021년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올해는 2021년도입니다. 가정을 하고 지금 2020년 몇 월 며칠 날 10월 31일에 회사가 뭐 한 거야? 물건을 판매를 한 거야. 좀 내릴게요. 내려놓고 얘기하고 있다. 자, 어떻게? 회사가 상품 1000달러를 1000달러를 뭘로? 외상 수출했죠. 그랬고 나서 2021년 언제? 1월 25일 날 외상 대금을 회수하는 거야. 회수하는 거. 그렇다면 2020년 12월 31일 우리 기말에는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평가 뭐 들어가야 되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몇 번은 2번은 아예 틀렸어. 왜요? 외환 차손이 나온다고? 자, 우리 기말의 평가 2020년 12월 31일은 기말이기 때문에 기말의 평가할 때는 외환 차손, 외환 차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외화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누구는 여기에서 2번은 아예 정답이 될 수가 없어. 되겠습니까? 왜요? 평가하는 걸 외환 차손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제끼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 10월 31일 환율이 얼마예요? 1100원 돼 있죠? 자, 그러면 얼마에다가 1100원에다가 곱하기 몇 달러입니까? 어디 갔노? 1000달러죠, 그죠? 1000달러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110만원. 글자 좀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그럼 이건 얼마 된다? 11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2월 31일 날은 자, 환율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러면 1000달러 곱하기 얼마? 1000원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100만원. 자, 그러면 11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게 100만원이 됐으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외상 매출금의 가치가 얼마만큼? 10만원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라 외화 환산 손실이 돼야 되고 차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몇 번도 1번도 틀렸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2021년 1월 25일 얼마예요? 1200원이죠. 자, 그러면 1200원도 계산해 봅시다. 몇 달러에서 1000달러에다 곱하기 1200원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120만원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거 빼고요.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기말에 평가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 바로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겠어요? 자, 그래서 100만원이 120만원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외상 매출금 회수하니까 이 외상 매출금은 110만 아니에요. 전년도 기말에 100만원 평가했으니까 이건 100만원이 돼야 돼. 이 말이었죠? 그래 보통 예금으로는 얼마를 받고 120만원 받으니까 차변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외환 차익으로 얼마를 20만원을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번에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알아두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몇 번?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체 문제 내신 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 좀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인쇄비, 수수료 등 사체 발행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건데 액면가가 얼마인 100만 원인 사채를 얼마에 95만 원에 뭐 했다?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를 95만 원에 발행하고 뭐 전부 다 현금 수취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일단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대변에 사채 발행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액면가. 그래서 금액은 얼마? 100만 원 되고요. 차변에는요. 그냥 무조건 얼마에 발행했냐? 95만 원에 발행했는데요. 그건 뭘로 받았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현금으로 금액 얼마? 9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하고 나면 자, 차이가 얼마 났어요? 5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금액 얼마? 5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갑자기 인쇄비 수수료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자, 그냥 추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때 뭐냐면 사채 발행에 소요된 뭐를 비용. 이게 이제 인쇄비나 뭐 수수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종이로는 안 하니까 인쇄비라고 하기 좀 그렇고 수수료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사채 발행에 소요된 비용 있죠. 비용 얼마? 만 원을 제외하고 뭘로 현금으로 수취하다라고 하게 되면 요 분계가 조금 달라지는 거야. 이 말이었습니까? 선생님 이게 분계가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 매입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다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 자, 사채를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용 이 친구들은 되게 불쌍한 친구들이라고요. 오늘 발생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냥 합쳐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뭐 수수료로 나갔다 이런 거다라고 이제 지금 얘가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내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비용 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 받았죠? 그럼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은 95만 원이 아니라 얼마 된다? 94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만 원은 이제 뭘로 회계 처리합니까? 잘못된 거는 뭘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채를 내가 싸게 발행하면서 만 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얼마를 만 원을 더 더해가지고요. 이게 5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이걸 6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거든요. 자, 우리 2번, 3번, 4번에 대한 얘기는 우리 세무이급 가서 또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냥 일단은 틀린 것을 몇 번? 1번을 봐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세무이급 가서 추가적인 설명, 할인 발행하고 하는 거 쭉 해가지고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알겠죠? 그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몇 번? 문제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위탁 매출의 수익 인식 시점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상황을 몇 개로 한 두세 개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농부예요. 이 사람은 농부인데 농사는 기가 막히게 잘 지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판매를 못하는 거야. 저처럼 어디 누구 앞에 가면 말도 못하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B라는 사람이 농사는 못 짓는데 야, 이 말을 정말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B라는 사람한테 네, 이 물건 좀 팔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맡기면 이게 뭐가 된다? A라는 사람이 위탁자가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는 맡긴 사람, 수탁자는 판매를 비행하는 사람. 그러면 A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맡기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위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위탁품을 맡기면 수탁자가 뭐 한다? 판매를 하는 건데 위탁 매출의 경우에는 누구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3번에 보니까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를 수익의 인식 시점은 재화가 이동이 필요하면 재화가 이동되는데 재화가 이동이 안 되면 뭐 하는 거? 뭐 개시를 시작한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 사용을 시작한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수탁자가 판매를 대행한 사람이 위탁품을 판매했을 때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좀 길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문제 좀 어려운데요. 네, 천천히 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